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통계 분석과 편집, 해석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좀 요령이 있어요. 통계학이라는 것을 깊숙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계, 분석, 편집, 해석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 분석과 편집 해석하는 것을 요령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아주 그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채 논문에서 통계 분석을 사용한다. 이건 정말 곤란한 일이라서 기초적인 지식은 좀 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요령까지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하고 편집하고 해석하고 또 남이 한 것을 보고 이해하고 하는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시리즈로 좀 엮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한번 적어봐야지. 시리즈로 좀 엮어가지고 이게 번호가 몇 번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가지고 이제 이 번호가 뭐 진짜 한 100번 막 200번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 번호가 해가지고 어지간한 진짜 뭐 통계학 전공자처럼은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그냥 논문에서 나오는 통계 분석 이해하고 또 편집하고 뭐 해석까지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요령이 좀 생길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호가 이렇게 갈란지 모르겠어요. 제가 끈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하다가 뭐 그만두면 여러분들이 막 댓글을 좀 올려주세요. 좀 뭐하냐,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독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이렇게 누가 등 떠밀지 않으면 잘 안 해요, 또.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 구조하고, 그렇죠. 데이터 구조.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 모르더라고. 그리고 이제 코딩.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구조를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무슨 뭐 코딩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구조를 의외로 못 하더라고.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이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구조. 데이터의 구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의 구조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기존의 뭐 통계학이나 또는 이제 학교에서 뭐 조사방법론 또는 무슨 연구방법론 등등에서 학교에서 좀 통계 좀 잘 한다라고 소문난 교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좀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저는 목적이 오로지 그냥 이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적입니다. 잘하는 사람을 더 실력 있게, 더 깊이 있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저 책 사서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실증 나지 않고 재미있게 가르쳐서 이해를 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좀 통계를 좀 배우셨거나 아니면 이제 나는 좀 통계 좀 잘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제 강좌를 봤을 때 이 뭐 설명이 왜 저랬지? 이렇게 이제 약간 갸우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은 제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데이터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논문용어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제 논문에서 이제 주로 많이 검증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야죠. 우선 데이터의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은 저는 이제 측정 도구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죠. 측정 도구의 구조. 요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측정 도구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설문지죠. 설문지. 자, 이 설문지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의 구조. 이 설문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문항이 쫙쫙쫙쫙쫙쫙쫙 나와져 있겠죠. 이렇게 뭐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사실 이게 설문지지. 이게 이제 문항이 이제 쭉 나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골라라. 1, 2, 3,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응답자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때 이제 우리가 요 문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문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문지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문항들이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어떤 구조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요거 묶어가지고 얘는 이제 A, B, C 묶어가지고 A는 어떤 거고, B는 어떤 거고, C는 어떤 거고, 그리고 A, B, C를 묶어가지고 또 어떤 거고,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와서 확대를 한번 시켜 볼게요. 자, 확대를 시키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자, A, B, C, 요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물어본 적이 없어. 값도 없어. 응답자가 응답한 적이 없어. 데이터 값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는 데이터의 값이 없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가 실질적으로 이제 문항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B가 실질적으로 문항을 가지고 있고, C가 실질적으로 문항을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어본 거는 요거예요, 요거. 자, 이거 좀 진하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어본 건 이거라고. 그러니까 데이터의 값은 어디로 들어오냐 이거예요. 데이터의 값은 여기로 들어오지. 여기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데이터가 있어요. D.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값이 다 있고, 지금 A, B, C하고 앞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은 데이터 값이 없어. 그냥 구성도 뭐 이런 거죠. 체계도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뭐 그림상으로 나타내는 거. 이론적으로 구성된 체계.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얘를 물어보는데, 데이터도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예?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실제 구성은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구성 체계를 굉장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설문조사 하기 전에, 연구 설계할 때도, 아, 내가 사용하는 이 설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용어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요걸 이제 다시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네모로 처리한 것이 데이터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여기서도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한 가지 팁을. 자,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한 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리고 네모로 표시한 거. 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아, 저 양반이 구조 방정식을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딱 눈치를 채셨을 거야, 아마. 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네모로 표시한 거, 요거를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이게 구조 방정식 모형이죠.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이 네모로 표시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부르죠? 측정 변수라고 하죠. 측정 변수 또는 다른 말로 관측 변수라고 하죠. 관측 변수. 뭐냐면 측정이 되었다. 관측이 되었다. 측정이 되었고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있다? 데이터가 있다. 그것을 네모로 표시합니다. 네모로. 자, 그런데 요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 방정식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잠재 변수라고 하죠. 잠재 변수. 자, 실제로 구조 방정식 교재에서는 이 잠재의 뜻이 뭐 저렇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냥 제가 편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잠재력만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잠재력만. 데이터는 없는데 이 데이터들을 빌려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이것들을 개념화 시킬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해서 이제 잠재 변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 방정식 용어로는 잠재 변수, 측정 변수 이렇게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직은 이해를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용어를 좀 통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통일하냐면, 자, 요것들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물어본 거, 요거를 그냥 용어를 통일합시다. 문항이라고 합시다. 문항이라고 하고. 자, 요거 지금 문항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첫 번째 거. 자, 요거를 우리가 용어를 통일합시다. 요인이라고 합시다. 요인. 자, 그리고 이제 요인들이 모여서 설명이 되어지는 마지막 요거를 용어를 통일해서 도구라고 합시다. 도구. 자, 요렇게 용어를 좀 통일해 놓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논문 통계를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유사어를 또 한번 알아봅시다. 유사어. 자, 문항의 유사어 변수, 요인의 유사어 변수, 도구의 유사어 변수. 이게 전부 다 변수네. 그러니까 변수라는 용어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의 뉘앙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문장을 읽으면서 그 뉘앙스를 보고, 지금 이때 변수로 사용한 용어는 지금 도구를 말하는 거구나. 이때 지금 이 문장에서 나온 변수라는 단어는 요인을 말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의 뉘앙스를 보고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어가 또 있어요. 유사어가 떠 있는데 어떤 유사어가 있냐면, 요인 같은 경우에는 유사어가 성분, 이런 식으로 유사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성분.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그 SPSS나 뭐 이런 데서 요인 분석을 할 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주성분 분석 이런 것도 있죠. 주성분 분석. 요게 이제 그냥 우리는 분류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성분, 이것도 요인, 요렇게 분류하겠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온 회전된 결과, 성분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때 성분도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분하고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와 비슷한 말은 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단위가 좀 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별량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얘도 별량 이런 식으로 가끔 씁니다만, 도구를 별량이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별량. 자, 그 다음에 또 쓰이는 유사어가 뭐냐면 개념.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런 성분 요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념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연구를 도구개발 연구라고 하죠. 자, 도구개발 연구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개념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나면 이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구 하나가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생긴 도구가 또 하나 또 있겠지. 그게 이제 매개변수가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도구가 또 있겠지. 그게 또 종속변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변수들이 요때 제가 방금 변수라고 했잖아요. 변수. 자, 변수라고 이야기했죠. 지금은 도구라는 의미의 변수입니다. 이 변수들이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도구의 구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이제 데이터를 코딩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코딩을 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문항들로만 구성된 것들을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문항들로만 구성된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그 코딩을 어디다 하느냐? 주로 메모장에도 하고 한글 파일에도 하고 엑셀에도 하고 이러는데, 엑셀에 하는 게 저는 편해요. 그래서 이제 엑셀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여기 이제 코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딩은 자기가 응용해서 하시면 돼.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제 요령을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하더라 이거죠. 그냥. 그래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넘버를 딱 붙이는 거죠. 넘버.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자, 넘버 붙인 다음에 이건 이제 응답자 수 밑으로 이제 응답자 수가 짜라라락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독립변수다.
독립변수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 위에다가 좀 이제 독립변수가 예를 들어서 뭘까요? 뭐를 하지? 뭐로 해보지? 독립변수를 뭐로 해보지? 스트레스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스트레스 이렇게 적어요. 그 이름을, 도구의 이름을 스트레스. 그럼 하위 요인이 있을 거 아니야. 뭔 스트레스가 있지? 학업 스트레스다 가면 학업 스트레스, 이게 하위 요인이고, 이 학업 스트레스 안에 문항이 예를 들어서 문항이 3개가 있다 이러면 학업 스트레스니까 H 스트레스 1, 그리고 요걸 이제 옆으로 쭉 잡아 끌어 가지고 3문항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스트레스가 있지? 친구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그 다음에 친구가 프렌드니까 FS1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옆으로 쭉 끄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좀 칸을 좀 줄여볼까요? 칸 줄이니까 좀 보기 하실래? 자, 2개만 있다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울이 만약에 종속변수다 가면 이제 우울.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우울이 있지? 뭐 급우울이 있다. 급우울 해가지고 블루니까 급우울 뭐 하여튼 뭐 지블루 자 1 해가지고 또 요렇게 쫙. 자, 이거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변수들은 옆으로 이렇게 쭉 가게 만들어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응답자가 나오겠지. 1번 응답자, 2번 응답자, 3번 응답자, 4번 응답자, 5번 응답자, 6번 응답자, 7번 응답자, 8번 응답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서 구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요 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기에 들어가 가지고 틀 고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제 4번에다가 이렇게 응답자가 1번부터 시작되는 바로 요 지점에다가 선택을 딱 해놓고 보기에 들어가서 틀 고정을 눌러서 틀을 고정시키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위에 제목은 가만히 있고, 자, 9번 응답자 나왔죠? 자, 10번 응답자 나왔죠? 11번 응답자, 12번 응답자. 뭐 변화되는 게 보입니까? 자, 틀이 고정됐죠? 1, 2, 3 행이 고정되고, 나머지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가 되게 편하죠. 코딩하기가 편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구별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세요. 홈에 들어가서 자, 일단 넘버를 구분해 줍시다. 요 A 행을 선택을 해놓고 지금 테두리 쪽에 들어가서 오른쪽 테두리를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구분이 좀 되죠. 그 다음에 자, 우울 쪽 들어가 가지고 오른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좋게 하라는 소리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학업 스트레스 1번 문항에 1번 응답자가 예를 들어서 3번이라고 체크를 했으면 3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2번 문항에 4로 체크했으면 4 이렇게 적어주고, 3번 문항에 1로 체크했으면 1. 그 다음에 친구 스트레스 1번 문항에 2번 체크했으면 2, 4, 5, 4, 3, 2 이렇게 계속 옆으로 체크를 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도구가 다 끝나면 개인적 배경 나오겠죠. 여기는 개인적 배경 해가지고 여기 이제 밑에다가 성별, 뭐 학년,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죠. 여기다 가급적이면 여기다가 성별, 학년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는 성별을 섹스 이렇게 적으면 좀 기분이 좀 요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젠더라고 합니다. GN, 그 다음에 학년, 이거는 이제 그레이드, GR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K 행에다가 두고 이제 오른쪽 테두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두는 거죠. 그러면 코딩하기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으면 보는 사람도 되게 편하지. 보는 사람도 이 코딩에서 뭔가 눈에 팍팍 띄잖아. 얘가 독립변수구나, 얘가 종속변수구나, 얘가 개인적 배경이구나, 그리고 요인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것도 색깔까지 넣어주면 금상첨화지. 이렇게 딱 색깔까지 딱 넣어줘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금상첨화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가 편하면 보기 좋은 떡이 뭐 맛도 있다 이런 말이 있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뭔가 보기가 좋으면 있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제 함께한
통계 분석, 편집, 해석하는 요 코너 데이터 구조 이해와 코딩하기 요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도 데이터 구조를 좀 이해하고 코딩을 좀 제가 알려드린 식으로 좀 잘 하셔가지고 분석 준비를 딱 해놓으면 분석할 때 마음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